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딱 한 번만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하는 하청업체 사장을 태성그룹 강태준 회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사장을 끌어냈고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서류에 사인을 그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 그런 그의 회장실에 어느 날 엄마 대신 청소를 하러 온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밀린 임금을 못 받으면 당장 방세도 못 내요. 하루만, 딱 하루만 대신 일하게 해주세요. 두 사이즈 큰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90도로 굽힌 소녀. 그 소녀의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냉혹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짤 때 새끼손가락을 쫙 펴는 손모양, 입술을 깨무는 버릇. 30년 전 가난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첫사랑의 모습이 소녀의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품에 지니고 있던 것은 30년 전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알게 된 첫사랑의 현실은 췌장암 말기, 여명 1개월. 재벌 회장은 모든 것을 던져 그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이복 동생의 함정 속에서 이 가족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책상 뒤에 앉은 사내의 얼굴에는 한치의 감정도 읽히지 않았죠.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 업계에서는 그를 기업 사냥꾼이라 불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 단추가 뜯어진 중년 남자가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청업체 동강정밀 사장 박종구가 책상 앞에서 무릎부터 꿇었죠.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딱 한 번만요. 박종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동강정밀이 30년입니다. 3대째 납품해온 회사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수하시면 직원 200명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나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제발 조건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박종구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죠. 태준이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 지금 내 시간 얼마짜린지 알아? 30년이고 3대고 그건 당신 사정이야. 서명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법적 절차 들어가. 그때 가서 울어. 회장님, 사람이 어떻게 이러십니까? 저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먹여 살릴 식구가 있단 말입니다. 태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회장실로.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보안 요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끌어내. 놓으라고. 회장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박종구가 끌려나가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서류에 사인을 그었죠.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 산동네 꼭대기 허름한 옥탑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좁은 방에서 윤지수가 침대에 누운 엄마 이수연의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핏기가 모두 빠져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어제보다 나은 것 같아? 괜찮아. 좀 누우니까 낫다. 별거 아니야. 수연이 힘겹게 웃었지만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지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이렇게 하얀데 뭐가 괜찮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지. 야, 이 아이가 진짜. 엄마가 괜찮다는데 왜 이래. 너 학교 안 가? 늦겠다. 어서 가. 엄마 때문에 수업 빠지면 안 돼. 수연이 지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수업이 문제가 아니잖아. 뭐가 문제야?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가 어서. 그때 지수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용역업체 소장의 문자였죠. 윤지수, 오늘 당장 내 엄마 대타 안 뛰면 밀린 임금 전부 압류한다. 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청소. 오후 2시까지. 지수의 손가락 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문자야? 학교에서 온 거야, 엄마. 과제 마감이 바뀌었대. 빨리 가봐야겠다. 지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엄마의 작업복을 내렸죠. 자기 체격보다 2사이즈 큰 회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약 꼭 챙겨 먹고 쉬어. 저녁 때 죽 끓여줄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밥은 사 먹고 다녀. 응? 수연이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손을 내밀어 흔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놓고 문 밖으로 나서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후 1시 50분. 태성그룹 63층 회장실 앞. 지수가 청소 카트를 밀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죠. 서류를 검토하던 태준의 시선이 낯선 청소부에게 꽂혔습니다.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저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 담당으로 온 윤지수라고 합니다. 원래 담당이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지수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태준이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서실 나야. 회장실 청소 인원 변경 승인한 적 없어. 내보내고 용역업체 계약 해지 통보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카트를 밀어 인터폰 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전화 끊지 마시고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태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집에 누워 계세요. 밀린 임금 못 받으면 당장 방세도 못 내요. 하루만, 딱 하루만 대신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서류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할게요. 제발이요. 지수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고개를 든 지수의 눈과 태준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태준의 동작이 굳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 모양과 빛깔이 뇌리 깊은 곳에 묻어둔 누군가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다. 내 서류에는 절대 손대지 마. 건드리면 그때는 봐주지 않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카트를 밀고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책장 유리에 비친 지수의 움직임을 은밀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걸레를 짤 때 새끼손가락을 쫙 펴는 손모양, 입술 한쪽을 깨무는 버릇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죠. 30년 전 단칸방에서 빨래를 짜던 한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죠. 지수가 높은 선반을 닦으려 발도두마다 팔꿈치로 카트를 건드렸습니다. 카트가 밀리며 테이블을 들이받았고 무거운 청자 화병이 서류 더미 쪽으로 쏟아졌죠. 태준이 몸을 던져 화병을 쳐냈습니다. 서류는 무사했지만 깨진 파편이 태준의 손등을 깊게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피가 이렇게 많이. 지수가 허겁지겁 구급상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호들갑이 아니에요. 깊이 베이셨어요. 소독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거즈를 꺼내 상처를 지혈하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가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태주는 책망하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지수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묵묵히 내려다봤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약지가 안쪽으로 살짝 휜 그 손이었죠. 30년 전 같은 모양의 손이 태준의 얼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주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깊이 베이신 것 같으니까 병원에 꼭 가보세요. 됐어. 가봐. 화병은 반드시 변상하겠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됐다고 했잖아. 청소 끝났으면 가라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손 꼭 치료받으세요. 지수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나간 청소 인력건입니다. 무단 대체 투입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원 징계 처리할까요? 태준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징계하지 마. 대신 저희가 소속된 용역업체 있잖아. 불공정 계약이랑 임금 체불건 법무팀 돌려서 오늘 안으로 내사해. 용역업체를요? 청소부 한 명 때문에요? 내가 이유까지 설명해줘야 하나? 아닙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황급히 나간 뒤 태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멈췄습니다. 서류 옆에 캐릭터 반창고 2개와 따뜻한 캔 커피가 놓여 있었죠. 반창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빨리 나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 10시 퇴근길 세단 뒷좌석. 태준은 식어버린 캔 커피를 손에 쥔 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주친 지수의 얼굴 위로 수십 년 전 한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죠. 커다란 눈, 입술을 깨무는 버릇, 새끼손가락을 펴는 손모양, 그리고 상처를 감싸주던 가늘고 긴 손가락. 본가에 도착한 태주는 곧장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진 속 여자의 목에는 투박하게 세공된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태준의 엄지손가락이 사진 속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수연아, 나 아직도 너를 못 잊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놈이. 서재의 불빛 아래 60대 재벌 회장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저녁 태준은 회장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외 인수합병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태준은 안경을 쓴 채 한 장 한 장 넘기며 붉은 펜으로 메모를 남기고 있었죠. 그때 책상 한쪽에 켜둔 보안 모니터 화면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실 외부 복도를 비추는 화면이었죠. 화면 속에서 용역업체 소장이 지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야, 윤지수. 네가 뭔데 회장님한테 직접 들어가? 누가 시켰어? 내가 시킨 건 회장실 앞 복도까지야. 안에 들어가라고 한 적 없어. 소장이 삿대질하며 지수를 밀쳤습니다. 지수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죠. 소장님, 저는 그날 엄마 대신 청소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닥쳐. 너 때문에 본사에서 우리 업체 계약 점검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 네가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소장이 다시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태준이 넥타이를 풀며 회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태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둑한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태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를 꽉 채웠습니다. 소장은 지수의 멱살에서 손을 떼며 뒷걸음질 쳤죠. 아닙니다. 그냥 업무 지시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지시를 멱살 잡고 해? 3초 안에 안 사라지면 내가 직접 경찰 부를 거야. 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를 연신 굽히며 비상구 쪽으로 뛰어가 사라졌죠.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죠.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뭘 사과해. 일어나.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다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지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저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그날 회장실에서 제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목걸이인데 청소하다가 어디 빠진 것 같아요. 그걸 못 찾으면 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짜리길래? 돈으로 따지면 아무 값어치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평생 간직하신 거라서 그것만은 꼭 찾아야 해요. 태준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 회장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같이 찾아보지. 태준이 넥타이를 책상 위에 던지고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파 밑을 직접 손으로 뒤지기 시작했죠.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제가 찾을게요. 회장님이 직접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시끄러워. 눈이 4개가 나으니까 가만히 있어. 태준의 손이 소파 깊은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조각이 닿았죠. 태준이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며 표정이 하얗게 굳어버렸죠. 투박하게 세공된 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태준의 손바닥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약하게 빛나는 그 목걸이는 30년 전 청년 태준이 세공소에서 밤새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반지 하나 사줄 수 없었던 23세 태준이 금속 찌꺼기를 모아 별 모양으로 다듬어 수연의 목에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표였죠. 태준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태준이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매서운 눈빛이었죠.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저희 엄마 거예요. 내 엄마가 어디서 이걸 구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죠. 엄마가 젊은 시절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목에서 뺀 적이 없었는데 아파서 누우면서 저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엄마한테는 부적 같은 거예요. 이걸 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버틸 수 있다고.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내 엄마가 사랑했다는 그 사람. 그건 한 번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먼데 가셨다고만. 태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지수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눈동자의 모양, 코끝의 곡선, 입술을 깨무는 버릇, 목소리의 톤. 수연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수연의 딸이라는 것을. 태준은 감정을 억누르듯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지수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죠. 잃어버리지 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네. 회장님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가자. 데려다 줄게. 태준이 대답 대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대기하던 수행기사를 물리치고 직접 운전석에 앉았죠. 지수가 조수석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 그냥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됐어. 가만히 앉아 있어. 차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멈춘 산동네 꼭대기의 허름한 빌라촌이었죠. 금이 간 시멘트 벽, 녹슨 계단 난간, 깨진 가로등. 태준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네. 여기 꼭대기 옥탑방이에요. 보기 안 좋죠? 죄송합니다. 미안할 건 네가 아니야. 지수가 차에서 내리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목걸이도 태워다 주신 것도. 들어가. 지수가 어둑한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차 안에서 꺼진 가로등 아래의 빌라를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윤지수, 그리고 윤지수 어머니 이수연. 최근 10년간 모든 행적이랑 의료 기록. 오늘 밤 안으로 다 빼와. 회장님,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묻지 마. 오늘 밤 아니야.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을 동원했습니다. 지수가 일하던 용역업체를 그룹 하청 구조에서 퇴출시키고 악덕 소장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해버렸죠. 오후 최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죠.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정황 증거, 밀린 공과금 독촉장. 다음 장을 넘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이수연의 진단서가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진단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췌장암 말기, 여명 1개월 미만. 붉은 글씨가 태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진단서를 쥔 태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서류를 구겨 쥔 채 책상에 이마를 박고 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죠. 수연아. 최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조사를 마친 직후 태성그룹 본사에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소집을 주도한 인물은 태준의 이복 동생이자 태성그룹 부회장인 강태성이었죠. 이사회 회의실 중앙에 선 강태성이 이사진 12명 앞에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 형님 되시는 강태준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억입니다. 이사진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원로 이사 한 명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죠. 강태성이 입꼬리를 올리며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근거요? 여기 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송금 내역서입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 전부 찍혀 있어요. 이래도 근거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조작된 해외 송금 내역서가 이사진 한 명 한 명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였지만 이사진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강태성이 회의실을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룹의 미래가 한 사람의 탐욕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강태성이 미리 매수해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횡령 수사 착수, 강태준 회장 비자금 800억 의혹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죠. 회장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태준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성이가 드디어 칼을 뽑았군.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최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 특수부가 압수수색 영장 들고 본사로 출발했다는 첩보입니다.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하지. 법무팀 대응 준비시켜. 회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성 부회장 측 경호원들이 지금 2층 복도를 전부 장악했습니다. 외부 연락도 차단되고 있어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터폰을 들었지만 신호음이 나지 않았죠. 핸드폰 역시 통신이 끊겨 있었습니다. 통신까지 막았어? 제법이네, 우리 동생.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본사 정문 앞으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죠. 바로 그 시각 지방 요양병원에서는 지수의 엄마 수연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 2명이 수연의 병실로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이수연 환자분, 입원비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더는 병실을 유지해드릴 수가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던 수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딸한테 연락하면. 환자분,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원 수속 안 하시면 저희가 짐을 옮겨야 합니다. 직원이 차갑게 말하며 수연의 옷가지를 비닐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태성그룹 본사 63층. 출근한 지수는 회장실 앞이 낯선 경호원들로 통제된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4명이 팔짱을 끼고 복도를 지키고 있었죠. 지수는 카트를 세우고 비품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품실 문틈으로 복도를 엿보았죠. 그때 경호원들 사이를 비집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성의 비서였습니다. 비서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3분 뒤 비서가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비서는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왔다는 건 무언가를 두고 왔다는 뜻이었죠. 비서가 철수한 직후 지수는 비품실에서 유해 물질 폐기용 빨간색 대형 쓰레기통을 카트에 올렸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폐기물 처리 매뉴얼 카드를 꺼내 들고 경호원들 앞에 섰죠. 비켜주세요. 회장실 유해 폐기물 수거 시간입니다. 경호원 하나가 팔짱을 낀 채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금 회장실 출입 통제 중이야. 다음에 와. 아저씨, 매뉴얼 보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지정 시간에 수거 안 하면 화학물질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울려요. 그때 책임은 누가 지실 건데요? 지수가 매뉴얼 카드를 경호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경보 울리면 2층 전체가 대피해야 해요. 부회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하실 거예요? 경호원이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빨리 하고 나와. 지수가 카트를 밀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서류를 검토하던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카트를 세우고 태준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입에 손가락을 대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죠. 회장님, 방금 부회장님 비서가 여기 들어왔다 나갔어요.
책상 밑에 뭔가를 숨기고 간 것 같아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뭐? 분명히 봤어요. 들어갈 때 뒷주머니에 뭘 넣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태준이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으로 금고 틈새를 더듬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물체가 손끝에 닿았죠. 검은색 USB 하나였습니다. 태준이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였군. 여기에 조작된 비자금 내역을 심어놓고 검찰한테 찾게 만들 속셈이었어.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태준이 USB를 들고 파쇄기 앞으로 갔습니다. 윙! 파쇄기가 USB를 빨아들이며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쿵쿵쿵!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수사관 6명이 회장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금고를 뒤지고 책상 밑까지 샅샅이 훑었죠. 태준은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수사관들을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사관들이 빈손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쓸쓸한 얼굴로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트 뒤에 웅크리고 있던 지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태준이 지수에게 다가가 어깨 위의 먼지를 직접 털어주었습니다. 너 아까 경호원들 어떻게 뚫고 들어온 거야? 화학물질 경보 울린다고 겁줬어요.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애네. 그 순간 태준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통신이 복구된 것이었죠. 최 비서실장의 번호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지방 요양병원에서 이수연 환자가 비용 문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짐이 복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태준이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 지금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어. 네, 엄마가요? 그게 무슨...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내 엄마를 도울게. 지금 당장 서울 최고 병원으로 모셔온다. 회장님, 그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태준이 핸드폰을 들어 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헬기 이륙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태준은 지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회장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수가 멍하니 서 있다가 태준의 뒷모습을 따라 복도로 뛰어나갔죠. 태준은 본사 옥상 헬기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룹 소유의 응급의료 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죠. 태준은 탑승 직전 핸드폰을 들어 태성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이수연이라는 환자가 오늘 밤 태성병원에 도착한다. 자금에 구애받지 말고 VIP 전담 특별수술팀을 당장 세팅해. 최고 실력자로만 채워. 회장님,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해봐야. 확인은 내가 할 거야. 세팅만 해놔. 태준이 전화를 끊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거세지며 헬기가 서울의 야경을 뚫고 남쪽으로 날아갔죠. 1시간 뒤 지방 요양병원에 도착한 태준이 병동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원무과 직원 2명이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수연의 침대를 로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죠. 수연의 짐이 담긴 비닐봉투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딸한테 연락만 하면. 수연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태준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대동한 경호원 4명이 태준의 눈빛 한 번에 앞으로 나섰죠. 비켜. 경호원들이 원무과 직원들의 팔을 잡아 침대에서 떼어냈습니다. 직원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뭐야? 당신들 누구야?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이다. 밀린 병원비 전액 내일 아침까지 이 병원 계좌로 입금될 거야. 그리고 이 환자 침대에서 손 떼.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에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죠. 태준이 수연의 침대 가드레일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기억 속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깊이 패이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가드레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헬기에 탑재된 특수 의료 장비가 수연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옥상을 통해 수연이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죠.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태준은 수연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수연의 산소 마스크가 비뚤어져 있었죠. 태준이 두 손으로 마스크를 바르게 고쳐 씌워주었습니다. 수연의 차가운 볼에 태준의 손가락이 스쳤죠.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아, 버텨. 조금만 버텨. 수연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수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밤 11시 태성병원 옥상 헬기장.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수연의 들것이 넘겨지고 의료진이 수술실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죠. 태성병원 로비에서 안내를 받은 지수가 수술실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셔츠에 피가 묻은 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태준의 뒷모습이었죠. 회장님.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울다 지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 끝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수술 중이야. 최고 의료진이 붙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저희 엄마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자신의 넓은 재킷을 벗어 지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내 엄마가 깨어나면 그때 말해줄게. 지금은 믿어.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주치의가 걸어 나왔죠. 보호자분이시죠?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도 벽에서 등을 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환자분 1차 고비는 넘겼습니다. 출혈이 심했는데 색전술로 잡았고 지금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주치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죠.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VIP 무균 병실로 옮겨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수가 병실 소파에서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지쳐 잠들었죠. 새벽 3시 지수의 고른 숨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태준이 소리나지 않게 발을 옮기며 안으로 들어왔죠. 잠든 지수를 지나쳐 호흡기가 꽂힌 수연의 병상 옆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양손으로 수연의 거친 오른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수연의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30년 전 부드럽던 그 손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준의 턱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악물었지만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연아, 나야. 태준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되는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태준이 수연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울음이 소리 없이 터져나왔죠. 그때 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떠 있다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와 태준의 얼굴에 멈췄죠.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수연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죠. 태준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베개 위로 흘러내렸죠. 수연이 힘없는 손가락을 움직여 태준의 젖은 머리카락을 더듬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가락 끝이 태준의 이마 위를 조심스럽게 쓸었죠. 태준이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왔어. 이제 안 보내. 절대로. 수연의 손가락이 태준의 볼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태준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고 있었죠. 새벽 병실의 고요한 불빛 아래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서울 VIP 병실로 이송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해외에서 공수한 신약 덕분에 수연의 암세포 전이가 멈췄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고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오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죠. 태준은 회사의 급한 결제 서류들을 병실로 가져와 처리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직접 수연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프라이빗 정원으로 나갔죠. 태준아, 내가 괜찮다니까.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 수연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의사가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매일 이러면 내가 환자인지 공주인지 모르겠다. 공주 맞아. 30년 늦었지만.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도 살짝 올라갔죠.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준아. 응? 너 왜 결혼 안 했어? 태준이 정원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왜? 다른 사람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누굴 만나도 자꾸 내 얼굴이 겹쳐져서. 수연이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귀끝이 붉어져 있었죠. 바보. 30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러게. 바보 맞아. 수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동 복도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정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방 당장 비워. 우리 아버지가 이 병실 쓰기로 했어. VIP 병실 대기자 명단에서 밀려난 다른 재벌가 임원의 가족 3명이 수연의 병실로 무단 침입한 것이었죠. 태준이 휠체어를 밀고 급히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양복을 입은 남자 둘과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 하나가
수연의 짐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장 바닥 청소부 출신이 VIP 병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 세상 참 웃음이네. 모피 코트의 여자가 수연의 옷가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천박한 것이 어딜 기어 올라와서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봤죠. 아, 강태준 회장님. 마침 잘 됐네요. 이 병실은 저희 아버지가. 닥쳐. 양복 남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니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한테 한 말 한마디 내가 전부 들었어. 경호원 4명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끌어내. 그리고 이 사람들 아버지 회사, 우리 그룹이랑 맺은 납품 계약 전부 파기해. 예. 회장님, 그건 좀. 모피 코트의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계약건은 제발. 사과는 이 사람한테 해. 근데 난 안 받아줄 거야. 나가. 경호원들이 세 사람을 병실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복도에서 여자의 울음 섞인 항의가 들렸지만 태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태준이 바닥에 흩어진 수연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놀랐지? 괜찮아? 수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고 침대에 나란히 앉았죠. 옛날에 내가 세공소에서 별 모양 깎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별을 하나 만들어줄게. 이 별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어. 그때 못 지킨 약속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수연이 태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죠. 그때 퇴근 후 병실에 도착한 지수가 반쯤 열린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과거를 이야기하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지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엄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첫사랑. 그 사람이 태준이었다는 사실을 지수는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리고 이거. 지수가 가방에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직접 끓여온 미역국이었죠. 회장님도 드세요. 많이 끓여왔어요. 나까지? 회장님이 매일 여기서 엄마 돌봐주시잖아요.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모르겠어서. 태준이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테이블에 모여 앉아 미역국과 단출한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수연이 국을 한 숟갈 뜨고 눈을 감았죠. 이 맛이다. 우리 지수 미역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 매번 그 말 하잖아. 매번 맛있으니까 매번 하지. 태준이 국을 한 모금 마시고 지수를 봤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 솜씨면 호텔 주방 들어가도 되겠다. 회장님, 아부하시는 거죠? 아부 안 한다. 진심이야.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죠. 며칠 뒤 수연의 생일이었습니다. 태준은 병실 전체를 수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어 생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가 병실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게 뭐야? 태준아,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시끄러워. 30년 동안 못 챙긴 생일이 몇 번인데. 앉아. 수연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촛불을 끄기 전 수연이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지수의 왼손과 태준의 오른손을 끌어다 자신의 무릎 위에 포개어 놓았죠. 지수야, 태준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수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나 이제 여한이 없어. 내가 눈을 감더라도 지수 곁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까. 평생 걱정이었는데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수연아, 무슨 유언 같은 소리를 해. 해외에서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임상시험에 널 1번으로 등록시켰어. 주치의가 가능성 충분하다고 했고. 태준아, 앞으로 수십 년은 셋이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굳건한 태도에 지수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을 향해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준이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일 선물.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가 박힌 별 모양 목걸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30년 전 금속 찌꺼기로 만든 투박한 별 대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죠.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30년 전에 못 해준 거야. 받아. 태준이 직접 수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수연의 목에는 낡은 별 모양 목걸이와 새 다이아몬드 별 목걸이가 나란히 걸렸죠. 엄마, 완전 예뻐. 지수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찍자. 셋이서. 세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찰칵.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이는 순간이었죠. 서로의 손을 꽉 쥔 채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 비서실장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는 누군가의 망원 렌즈가 번득였습니다. 강태성 부회장이 고용한 파파라치의 카메라가 창문 너머 세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수백 장의 사진으로 찍어대고 있었죠. 파파라치가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다 찍었습니다. 여자 환자하고 젊은 여자 강태준 회장이랑 아주 가족처럼 지냅니다. 전화 너머로 강태성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했어. 사진 전부 보내.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주지. 평화롭던 병동에서의 시간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병실에서 수연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있을 때 태준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최 비서실장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회장님 기사가 도배됐습니다. 무슨 기사? 태성그룹 회장의 추악한 사생활, 혼외자에게 막대한 비자금 빼돌려. 병실 사진까지 전부 실렸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진이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지수가 태성그룹 재무팀을 통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로 등재돼 있다는 서류가 기사에 첨부됐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공범으로 엮인 겁니다. 태준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정문 앞으로 취재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태성이 지시군. 예. 회사 내부 회계망을 해킹해서 윤지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든 겁니다.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진위 판별에 시간이 걸립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상황을 모른 채 수연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죠. 태준이 병실 밖으로 나와 최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가는 하한가 직행입니다.
본사 앞에 주주들이 몰려와서 회장님 퇴진 시위 중이고 방송사 카메라가 12대 깔려 있습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법무팀 전원 비상 소집해 조작 증거 분석 착수하고 내부 회계망 접속 기록 전부 추적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윤지수 학교 쪽에도 기사가 퍼졌습니다. 악성 유튜버들이 캠퍼스로 몰려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수연의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향한 뒤였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20명 넘게 몰려 있었죠. 지수가 정문을 지나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윤지수. 카메라가 일제히 지수의 얼굴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윤지수 씨, 태성그룹 비자금 횡령이 사실입니까? 강태준 회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정말 숨겨둔 딸이에요? 지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켜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페이퍼 컴퍼니 대표는 왜 맡았어요? 유튜버 하나가 지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카메라를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답해봐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잖아. 다른 유튜버가 지수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이 지수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죠. 철퍽. 노란 노른자가 지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죠. 사기꾼. 남의 회사 돈 빼먹은 거 다 밝혀질 거야. 계란이 2개, 3개 더 날아왔습니다. 지수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강의동 안으로 도망쳤죠. 강의실 구석에 웅크린 지수의 머리카락과 옷에 계란 껍데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준이 경호원 6명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지수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란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회장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회장님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야. 일어나. 태준이 지수의 팔을 잡아 일으키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수의 머리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복도에 대기하던 유튜버 3명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윤지수 씨가 진짜 숨겨둔 딸입니까? 태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유튜버의 카메라를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카메라가 산산조각 났죠.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 전원 고소할 거야. 유튜버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벽을 만들고 태준이 지수를 감싸 안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지수가 코트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나한테 혼나. 아무 데도 안 가. 알았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사이 강태성 부회장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이 임시 이사회를 장악하고 태준의 해임권을 상정했죠. 매수된 이사 7명이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고 강태성은 임시대표 권한을 손에 쥐었습니다. 형님도 참 청소부 딸한테 넋이 빠져서 그룹을 말아먹다니. 쯧쯧. 강태성이 회장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으로 돌아온 태준과 지수 앞에 검은 양복의 수사관 4명이 나타났습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윤지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펼쳐 보였죠. 횡령 공범 혐의로 윤지수를 체포합니다. 수사관 하나가 지수의 손목을 잡고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준이 수사관의 팔을 잡아 뒤로 밀쳤습니다. 이 영장 근거가 된 서류가 조작이야. 확인도 안 하고 영장부터 들고 온 거야? 회장님, 저희는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체포됩니다. 체포하든 뭘 하든 해봐. 이 아이는 안 보내. 태준이 두 팔을 벌려 지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사관들이 태준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치려 했고 병실 문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지수가 울며 태준의 등을 잡아당겼습니다. 가만히 있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연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죠. 수연이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기침 사이로 붉은 피가 산소 마스크 안쪽을 적셨고 수연의 몸이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렸죠. 엄마.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실 내 응급 코드 블루 알람이 천장 스피커를 통해 귀를 찢었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수사관들을 밀어내고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죠. 환자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이 수연의 가운을 찢고 제세동기 패드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응급 상황에 당황하여 수갑을 거두고 병실 밖으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 죽게 생겼는데 영장이고 뭐고 꺼져. 태준이 수사관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죠. 수사관들이 복도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퍽! 제세동기가 수연의 가슴에 전류를 보냈습니다. 수연의 몸이 침대 위에서 한 번 들렸다 내려앉았죠. 모니터에 불규칙하던 심박이 가느다란 선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이송 준비. 수술실로. 의료진이 수연의 침대를 밀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태준은 수연의 들건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꽉 쥔 주먹이 바지 옆에서 떨리고 있었죠.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강태성 부회장이 수사관들의 철수 소식을 보고받고 사무실 의자에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응급 상황 때문에 철수했다고? 하여간 쓸데없이 마음이 약해. 언론사에 2차 폭로 기사 즉시 전송해. 청소부 여자 과거 신상까지 전부 까?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회장님.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지막 카드 꺼내. 회장님, 그건 비상시에만 쓰기로 한. 지금이 비상이 아니면 뭐가 비상이야. 강태성 이중장부 원본. 지금 당장 꺼내. 전화 너머로 최 비서실장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수술실의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수연이 긴급 수술실로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최 비서실장과 홍보팀장을 불러 세웠죠. 본사 로비에 기자회견장 차려. 단상이랑 대형 스크린 전부 세팅하고 방송사 전부 불러. 생중계 가능하게. 회장님, 기자회견 명목이 어떻게 됩니까? 회장직 사임한 발표. 최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임이요? 회장님, 지금 사임하시면 강태성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알아. 그게 미끼야. 태준이 최 비서실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중장부 원본 파일 준비됐어? 예. USB에 담아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단상 옆 대형 스크린으로
그 파일을 송출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띄워. 알겠습니다. 태준이 수술실 문을 한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시간 뒤 태성그룹 본사 로비.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단상 앞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송사 6곳이 생중계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죠. 단상 위로 태준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탁자 위에 준비된 원고를 한번 내려다본 태준이 그것을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원고 없이 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죠. 저는 오늘 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그 전에 한 가지 밝힐 게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지수는 제 혼외자가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첫사랑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딸은 학교에서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비자금을 빼돌렸다고요? 태준이 단상 옆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죠. 여기 보이는 게 제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의료비 내역입니다. 세금 납부 기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회사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청에 조회해 보십시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로 태성그룹 총수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전부요. 태준이 탁자 위에 놓인 사임서에 만년필로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로비에 울렸죠. 그 순간 단상 아래에서 한 남자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강태성 측에 매수된 기자였습니다. 남자가 태준의 마이크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죠. 경호원 2명이 남자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남자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죠.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전부 조작입니다. 남자의 고함이 로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시 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준이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으며 말했죠.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준이 단상 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신호였죠. 단상 옆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스크린에 강태성 부회장의 이중장부 원본 파일이 한 장 한 장 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스크린을 클로즈업했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일은 강태성 부회장이 지난 5년간 운영해온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강태성 부회장이 내부 회계팀장을 협박하여 윤지수의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 서류를 조작한 내역입니다. 회계팀장에 잡힐 진술서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파파라치에게 5억을 송금한 계좌 내역입니다. 이 사진들, 병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 3곳에 기사 게재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내역입니다. 매수된 기자들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로비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매수된 언론사 기자
두 명이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경호원에게 붙잡혔죠. 마지막으로 태준이 마이크를 입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강태성 부회장이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 총액은 2천억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개, 차명 계좌 37개,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해외 은닉 자산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놀리며 미친 듯이 받아적기 시작했죠.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강태성을 규탄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비난 일색이던 여론이 태준에 대한 거대한 동정론으로 뒤바뀌었죠. 검찰청 지휘부는 생중계된 증거 자료를 즉시 검토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 처리되었고 검찰 특수부는 방향을 틀어 강태성 부회장의 본가 비밀별장 부회장실로 수사관들을 급파했죠. 강태성은 부회장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중장부 파일이 뜨는 순간 강태성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이게 어떻게... 이건 금고 안에 있었는데. 강태성이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위조 여권과 비상금이 든 가방을 움켜잡고 옥상 헬기장으로 뛰었죠. 비상계단을 3칸씩 뛰어오른 강태성이 옥상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 앞에 최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장경찰 12명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강태성 부회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건 함정이야. 형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이요? 부회장님이 먼저 파놓은 함정에 부회장님이 빠진 겁니다. 경찰이 강태성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옥상에 울렸죠. 강태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대기하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죠. 부회장님, 비자금 2천억이 사실입니까? 강태성 부회장, 한마디만 해주세요. 강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태준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울렸죠. 병원 주치의의 번호였습니다. 회장님, 이수연 환자 수술 결과 말씀드립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출혈을 성공적으로 잡았고 종양 제거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대며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죠.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태준이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 수술 성공했다. 정말입니까? 다행입니다, 회장님. 최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차장 천장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태준의 눈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성 부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죠. 교도소 노역장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던 강태성의 앞에 면회온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부회장님, 은닉재산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됐어? 스위스 계좌는 살렸지? 강태성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전부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스위스, 케이맨, 싱가포르 계좌 전부요.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강태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서류를 구겨쥔 채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졌죠.
거짓말이야. 2천억이 어떻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교도관이 달려와 강태성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강태성은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며 끌려갔죠. 같은 날 오후 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소액 주주들과 이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직에 복귀한 태준이 마지막 결제 서류에 사인을 그었습니다. 만년필을 내려놓은 태준이 기지개를 켜며 의자에 등을 기댔죠.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죠. 수고했어. 나 먼저 간다. 일찍 퇴근하십니까? 해가 중천인데. 오늘은 집에 사람들이 기다려. 태준이 넥타이를 풀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태준의 자택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잔디밭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내려앉고 있었죠. 정원 한가운데에서 화사한 책 모자를 쓴 수연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1년 전 병상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차에서 내린 태준이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왔어? 수연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불긴. 집에 빨리 오고 싶었어. 거짓말. 30년 동안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람이 변하면 안 돼? 태준이 수연의 옆에 앉으며 책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의 목에는 낡은 별 모양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별 목걸이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아직도 둘 다 하고 있네. 당연하지. 둘 다 네가 준 건데. 죽을 때까지 안 뺄 거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수연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반려견이 두 사람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기획팀 회의실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신입사원 공채 시험에 실력으로 합격한 지수가 임원 5명 앞에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서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입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임원 하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윤지수 사원, 이 모델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네. 여기 3년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초기 2년은 투자 비용이 크지만 3년 차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5년 차에는 기존 모델 대비 15%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지수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데이터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방향은 마음에 들어. 다음 주까지 세부 실행 계획 가져와요. 감사합니다. 지수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지수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퇴근 후 지수가 큰 상자 하나를 안고 자택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태준과 수연이 고개를 돌렸죠. 지수야, 그게 뭐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거 먼저. 지수가 태준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태준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짙은 남색의 맞춤 양복이 들어 있었죠. 첫 월급으로 맞춘 거예요. 치수는 최 비서실장님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태준이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죠. 첫 월급을 이런 데 써? 저축을 해야지. 저축은 다음 달부터 할게요. 지수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해요. 뭘? 작년에 엄마 살려주셔서, 저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전부 다요.
태준이 양복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지수를 봤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지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년필을 잡아도 떨리지 않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죠. 아빠, 감사해요. 지수가 태준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손으로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 눈가를 훔쳤죠. 그래, 내 딸. 수연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성당이었습니다. 태준은 젊은 시절 수연에게 입혀주지 못했던 최고급 실크 웨딩드레스를 준비했죠. 최측근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성당 안에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당 문이 열리고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수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 위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의 눈이 젖어 있었죠. 엄마, 울지 마. 화장 번져. 안 울어. 안 우는데 눈물이 나는 건 어떡해. 그건 우는 거잖아.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복을 보냈죠. 제단 앞에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는 태준의 눈이 수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태준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죠. 지수가 제단 앞에서 수연의 손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엄마 부탁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안 놓쳐. 절대로. 지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베일을 넘겼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드러났죠.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23의 수연과 똑같았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이마에 천천히 입술을 댔습니다. 수연의 목에서 낡은 별 모양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별 목걸이가 나란히 빛을 발했죠.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두 개의 별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던 최 비서실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너머 젖은 눈을 손등으로 훔치며 세 사람의 파란만장한 역경을 떠올렸죠. 예식을 마친 세 사람은 태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수연이 조수석에, 지수가 뒷좌석에 앉았죠. 어디 가는 거야? 피로 연장 아니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가보면 알아. 태준이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춘 곳은 수연과 지수가 도망치듯 살았던 산동네의 허름한 빌라촌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불법 건축물들이 철거된 자리에 최신식 복합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에 수연지수 모자 복지센터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죠. 수연이 차에서 내리며 입을 벌렸습니다. 태준아, 이게 뭐야? 내 사재로 지은 거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엄마들이랑 아이들한테 주거랑 의료를 전부 무료로 지원하는 센터야. 이름이 왜 수연지수야? 너희 둘 이름이잖아. 싫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이건 너무가 뭐야? 30년 전에 내가 못 해준 거야. 그때 내가 네 손 안 놓았으면 너희가 이런 데서 고생 안 해도 됐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아, 이 동네에서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싶었어. 지수가 뒤에서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누가 울어? 안 울어. 태준이 코를 훌쩍이며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태준의 팔을 잡았죠.
거짓말. 코 빨개졌잖아.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센터의 정식 개관 기념 테이프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건물 입구 옆 벽면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홀어머니와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 주거 및 의료 지원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죠. 센터 마당에는 이미 입주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동네 꼭대기까지 울렸죠. 태준이 뒤에서 수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아, 응,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살자. 당연하지. 아직 30년치 밥 못 얻어 먹었는데 어딜 가. 수연이 태준의 가슴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동네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별 목걸이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죠. 지수가 아이들 틈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크게 흔들었죠. 태준이 한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세 사람의 별빛 가족이 비로소 완성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첫사랑의 사진 한 장을 금고에 넣어두고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라 불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끝내 지우지 못한 사랑 하나가 남아 있었죠. 아픈 엄마를 대신해 두 사이즈 큰 작업복을 입고 회장실에 들어선 딸의 용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딸 걱정부터 했던 엄마의 사랑, 그리고 재산과 지위를 모두 내던지고 가족의 방패가 되었던 한 남자의 진심.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30년을 후회한 태준처럼 되지 않으려면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